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수협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다원주의, 또 뭐 자유주의, 또 이게 뭐 또 이렇게 뭐 평등인 뭐 다양성이라든지 하여튼 혼란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 성수협에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성수협에서 하는 강의니만큼 제가 보통 하는 이제 이 우주론, 창조론적 우주론과 진화적 우주론을 이제 비평하는 것에 서두로 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진화론과의 관계를 제가 한 몇 분 정도만 짧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계몽주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성으로 가자는 이성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18세기인데 그게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그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주의가 힘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그 187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진화론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그 자연 선택, 그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제시하면서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를 찾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인정을 받고 이 진화론이 폭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주의도 엄청나게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믿음과 성경 해석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그래서 나온 신학이 과학과 이성을 결합한 신앙,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로 끝나가는 거죠. 그 자유주의 신앙이 이제 꽃을 19세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이제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이제 비판하는 그 고등 비평. 성경은 옛날에 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조각을 모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틀린 것도 많고 사람의 상상도 들어있고 기억도 들어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런 고등 비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고등 비평이 19세기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고등 비평, 진화론 이 세 개가 딱 뭉쳐서 교회를 그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구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매첸 박사를 파문하고 그 매첸 박사가 이렇게 그 어떤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파문을 하고, 그래서 매첸 박사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운 과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 기독교 이게 참 그 교회의 어떤 순환과 최근의 어떤 그 어려움의 어떤 중심에 바로 뭐냐면은 진화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진화론이 과학의 옷을 입고 과학의 힘으로 딱 지지를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힘을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진화론 하면은 과학이다. 과학이니까 우리는 뭐 관계없다. 특히 인문학이나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교회를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진화론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세워지고 이 진화론이 과학의 영역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이 과학적 용어를 많이 쓰고 과학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인문학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문과형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쪽을 어떻게 잘 반증이나 반박을 못해요. 전문 지식이나 용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과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한 것이 이제 창조과학회가 출범한 것이고요. 그 1981년에 그 CCC에서 개최한 세계 복음화 대성회 그 여의도 그 30만 모인 그 집회에서 미국 창조과학회 그 강사분들 여러 분 모시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카스트의 교수로 계셨던 김영길 교수님이 또 여러분이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받고 그 한국 창조과학회를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된 것이 198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저는 그때 카이스트에서 석사과정 2년 차였거든요. 석사과정 2년 차였는데 그 카이스트에서 창조학회 창립 집회에서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때 있던 이제 그 강연을 듣고 그때 나온 또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무디 사이언스 영화가 있었어요. 무디에서 무디 선교 그 선교에서 만든 그 이제 일단 일종의 창조과학 영화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빔 프로젝터니 이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상기로 비추었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큰 도전과 감동을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4년 영남대학 교수로 부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과학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저도 거의 40년 이상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화주의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그 어떠한 투쟁과 갈등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그 핵심에 바로 성경의 권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학 위에 성경이 있느냐, 성경 위에 과학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신진화론이 있고 유신진화론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사실은 성경 위에 과학을 두는 관점이거든요. 과학에서 예를 들면 진화론이다, 빅뱅 이론이다, 과학적 사실인데 팩트다 이거예요. 왜 이것을 의심하느냐? 수많은 과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첨부해서 증명된 것인데 왜 여기에다 의심을 부느냐? 이건 사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럼 이것을 사실로 전진을 하고 다시 창세기를 보자.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이거 안 맞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유신진화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신적 권위, 어떤 성경의 무호성 여기가 키 포인트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40년 창조과학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가끔 가다가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분들조차도 창조과학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어떤 의문을 표시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우리 창조학회 우리 교수들이 하는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소문만 듣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저기 위키피디아에다가 창조학 치면요, 창조학에 굉장히 안 좋은 말만 또 막 써놨거든요. 제가 위키피디아를 고치려고 그 내용이 너무 그 나쁜 방향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고치려고 고치잖아요. 고치면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터줏대감이 있어가지고 바로 즉시 그걸 원상 복구시켜놔요. 몇 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걸 제가 여러 번 고쳤는데 고치자마자 또 원상 복구시키는 거 복구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거기에 위키피디아에. 그런 걸 보시고 하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창조과학이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고 하면 제가 벌써 창조학회를 탈퇴했을 거고 창조학은 벌써 이단이에요, 이단. 창조과학회 이름이 창조과학이라고 붙어있어서 약간의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창조과학의 두 가지 핵심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류다.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 진화론은 진화 철학이지, 진화주의지,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것을 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이것이 첫 번째 메인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 창조과학회의 미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자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내어서 우리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창조 신앙을 퍼뜨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일반 계시에서 우주 창조, 자연 창조,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식물 창조, 지구 창조 이런 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과 어떤 그 아름다운 의미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가지 얘기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1.1억도 틀림이 없다. 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 1.1핵이라도 제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주고 1.1핵 더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재앙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창조학하는 분들이 오히려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근본주의처럼 보수다 이런 비평을 들을 정도로 순진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우리가 모두를 이제 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일부 현대 자연주의 우주론의 허와 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강의는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인데요. 오늘은 일부 현대 자연주의 우주론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 대 빅뱅 세계관,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빅뱅 이론. 고등학교 교과서에 빅뱅 이론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요새 아이들이 빅뱅을 배워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그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팩트인가? 저하고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증명돼서 반증할 수 없는 확실한 과학인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아니면은 이것이 과연 가설이었는지, 흔들리는 가설인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부를 하겠습니다. 우주 창조 설계의 비밀. 그래서 1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화론의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창조학의 첫 번째 미션이죠. 첫 번째 미션.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진화론이 종합과학이니까 창조과학도 종합이거든요. 우주론 분야가 있고 생명과학 분야가 있고 지질학 분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연대 측정법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주론 분야를 제가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학의 두 번째 미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설계의 비밀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음 주 2부입니다. 우주에 나타난 창조 설계의 비밀, 성경에 나타난 창조, 우주 창조 설계의 증거, 미세 조정, 그 특별한 지구,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아름다운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이제 몇 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창조 신앙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해 두신 우주와 만물, 동물과 식물, 바다와 육지와 아름다운 해와 달과 공기와 이런 것을 보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주님께서 이걸 창조하셨구나, 진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과 빅뱅 세계관이 항상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신앙은 우주와 생명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는 것,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물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특별 계시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많이 보고 특별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드신 만물, 우주와 생명세계에 나타난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과학을 진화론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구원신앙이 점점 풍성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과학 강의만 40년을 하다가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5년 전에요. 은퇴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제 나이는 몇 살인지 계산이 되시죠? 교수가 몇 세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5라는 숫자를 말했기 때문에, 제가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창조과학 강의도 하고 집필도 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이 창조신앙이 구원신앙과 합쳐가지고 점점 더 폭발적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을 점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신앙은 창조 신앙과 결합되면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말씀을 한 발자국만 벗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과학의 옷을 입은 무신론이 완전히 막 담배연기처럼 쫙 깔려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생들이 보는 Y북 있잖아요. 시리즈 쫙 수십 권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전부 다 진화론입니다. 빅뱅 이론이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저하고 같이 승용부하는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뭐 빅뱅으로 대해서 질문했대요. 빅뱅. 와, 초등학생이 빅뱅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였어요. 초등학생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진화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 진화론, 이것이 사실 제일 진화론의 핵심이죠. 무생물이 박테리아가 됐다가 박테리아가 점점 지나가지고 뭐 물고기, 양수류, 그다음에 조류, 양수류, 그다음에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치가 인간이 됐다. 저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주는 그 이전에 지구의 생명 진화하기 이전에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138억 년부터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진화해서 왔다. 빅뱅 이론.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의 사실은 결론은 다중우주론이거든요. 이건 전문가만 아는 내용인데, 현대 빅뱅 이론은 그 이론적인 결론이 다중우주론이에요. 우주에는 우리 우주보다 수백 조 배 더 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 다른 우주. 이 세 가지가 지금의 이 세상의 일단 세계관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잖아요. 이론, 과학 이론으로. 여기서 나오는 문화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뭐로 나가느냐면은 사람의 절대성이 사라져요. 도덕과 사람의 남녀 구별의 절대성이 사라져요. 그런데 LGBTQ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Q는 아시죠? 퀘스천이에요. 요즘 미국 애들은 뭐 어린 애들도 중딩, 고딩도 있잖아요. 이 Q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 오늘 기분이 여자면 오늘 여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오늘 남자 같아 남자고. 그래서 실제로 신문이 나오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여학생이 여고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저 필이 남자로 왔으니까 저를 남자로 불렀어요. 여자 호칭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얘를 갖다가 몇 년 동안 계속 가르쳐, 여자인데 가르쳐다가 모르고 여자 호칭을 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선생님을 고발한 거죠. 고발하고 재판 걸리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1년 이상 고생하고 그 선생님이 결국 무죄 나오긴 했지만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 Q예요, Q.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일단 문화적 충격과 문화적 타락으로 나오게 되는 그 뿌리에 일단 저런 무신론적인 과학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진화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간단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학의 요소를 입고 있지만은 우주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저절로 진화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고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과 우연으로 바꾼 거예요. 왜 이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핵심 뼈대 위에 다양한 해석이 달아붙는 거죠. 해석이 자연주의적 해석이 붙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주는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요즘 뭐 초딩도 대답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나왔다. 138억 전에 막 불덩어리가 있었는데 터졌어요. 뻥. 그것이 냉각돼서 우주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우주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를 질문했을 때 그것은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심심하면 한 얘기가 이거죠. 인간은 폭발한 별의 먼지에서 왔다. 우리는 별의 먼지야. 우리는 우주 먼지야. 그래서 우주 먼지가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고 지구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주 먼지 아니야? 우주 먼지는 별이 죽어서 나온 폭발한 별의 먼지니까. 인간은 먼지다는 얘기죠. 그럼 죽으면 다시 해체되고 우주 먼지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먼지론이에요. 먼지 인간론. 그래서 빅뱅 이론은 우주와 인간 모든 것이 먼지다 이거죠. 먼지. 아무 무가치한 것이죠. 이것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이 바로 유발 하랄이라는 그 중세 그 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사피엔스라는 세계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제 1장에 이런 걸 써놨죠. 생물학에 따르면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여하는 창조주 같은 것도 없다. 창조주 같은 것이래. 창조주 같은 것도 없다. 제 원본 그대로 온 것뿐이고, 제 책 그대로 옮긴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맹목적인 진화 과정뿐이며 개인은 어떤 목적도 없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것이 이 책의 1장에 딱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남대학교에 가면, 도산에 가면은 명접 백선 하는 이제 제 입구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입생들 읽어야 될 명접 백선에 이런 책이 막 딱 선정돼가지고 이런 책이 몇십 권이 딱 박혀져. 이 책을 빌려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애들이 많이 빌려봐가지고. 그 애들 저런 책을 빌려봐가지고 자의 세계관에 머리가 딱 박히는 겁니다. 아, 인간은 저런 거구나. 그냥 캐서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조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먼지 인간론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다, 빅뱅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감정을 빼고 말하지만, 저렇게 인문학적인 책에서는 저게 다 인간의 아이덴티티로 바뀌면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독자한테로 올 때는, 아이들이 읽을 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기의 감정적인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 자기의 존재의 어떠한 가치와 이제 충돌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의 변화는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차가 하나 생기면 세계 역사가 얼마나 바뀌고, 요새 AI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직업과 생각과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빅히스토리라는 또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떠한 개념을 딱 단어를 붙이는 순간에 그것은 사실처럼 느껴지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쳐들어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해서 우주가 진화를 했어요.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진화를 해서,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생겼어요.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는데, 그 지구에서 진화를 시작해가지고 5억 년 전부터 박테리아가 진화해가지고 지금 인간까지 진화되었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빅히스토리라는 이제 네이밍이라고, 네이밍 단어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단어를 딱 붙여주는 순간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빅히스토리라는 것을 갖다 모두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은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물론적 인간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별의 먼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크리스천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거부를 못하고 받아들이면 유신진화론을 갈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경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빅히스토리를 받아들이면 100% 유신진화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신진화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을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걸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건 신화다. 그건 교훈이고 신화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원숭이 마을이 있었는데, 침팬지라고, 침팬지 마을이 있는데, 침팬지가 진화하다가 아니면 유인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한 마을에, 근데 이게 어느 마을에 그 유인원들이 한 10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100마리가 통째로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런 이제 사상, 이런 이제 유신 진화론이 있고요. 또 약간 더 보수적인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한 순놈 한 마리가 있고 암놈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순놈을 딱 하나님 안수를 해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암놈을 딱 안수해가지고 이브를 만들고, 둘이를 꼬집어내가지고 얘들을 진화시켜서 아담을 발전했다.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유신 진화론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은 집단 진화론이죠. 집단 그 무리 전체가 집단적으로 진화해가 아담 이브가 됐다는. 어쨌든 간에 아담은 진화한 원숭이 혹은 침팬지 혹은 유인은 비슷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신학에서 이걸 딱 받아들이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딱 가는 겁니다. 19세기에 나온 거죠. 물론 19세기에 나온 자유주의 신학은 20세기 가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복음주의가 어떤 보수주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제 세 가지 결론으로 나게 되고, 이러한 빅히스토리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예요.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도 저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우리나라에 나온 뉴스예요, 저게.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빅뱅이론을 이제 굉장히 자세히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배운 기억이 없는데 요새 교과서에 너무 자세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야, 뭐 우리가 너무 어렵다 말이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1학년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오는 교과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제가 하는 강의가. 그러니까 과학 교양 수업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가 그대로 사진 찍어낸 겁니다. 찍은 건데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이런 장면 가면 말이죠. 허벌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주의 팽창 속도와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것은요. 딱 1학년 교과서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허벌의 법칙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론도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인플레이션 빅뱅 우주론 하는 것도 아담 구스가 1981년에 제창했잖아요. 저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다 하면서 빅뱅 해가지고 불덩어리가 씹고 은하가 생기고 오늘 뭐 이런 과정 이렇게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가속 팽창 얘기도 나와요. 1998년에 펄무트라는 이제 천문학자와 몇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 우주의 가속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이 가속 팽창이다. 이것 때문에 우주론이 또 한 번 확 뒤집어졌는데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뭐 일량 초신성이다. 이런 얘기도 교과서에 저게 나오죠, 여러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고 또 한 가지 창조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과학하면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이 따로 있는 줄로 아시는데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은 없어요. 우리 창조과학회는 교수들과 박사급의 그 연구원들 중에서 창조과학을 따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현직 교수, 지난번에 여기 왔었던 한윤봉 교수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에서 화공학, 나노과학을 하시지 그걸로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한 전에 논문을 많이 내가지고 세계 100대 과학자의 내부인가 선정됐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모든 과학이 그냥 과학이지 창조과학이 아니고 그럼 창조과학은 뭐냐? 그리고 제가 이 가르친 내용도 창조과학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천문학에서 이미 공론화된 여러분 유튜브는 구글 들어가가지고 치면 나오는 다 논문으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럼 창조과학이 뭐냐? 창조과학은 해석의 문제예요. 우주와 별과 은하와 우주의 팽창과 이런 것을 보고 그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느냐 창조론적으로 해석하느냐. 그 관점이 진화론적 관점이냐 창조적 관점, 우리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이 따로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했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와가지고 교수님 앞으로 창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창조하고 싶으면 이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첫 번째 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을 가라.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과학, 생물학도 좋고 천문학도 좋고 물리학도 뭐든지 한지 공학도 좋은데 뭘 해가지고 열심히 해라. 거기서 박사도 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라.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그 과학 지식을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게 창조과학이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래요. 창조과학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 논문에 다 나온 내용들이고 천문학계에서 공인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빅뱅은 과학적 사실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빅뱅이 뭐냐? 아주 간단한 말이죠. 뱅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뻥이래. 뻥 터졌다. 근데 대폭발이라는 뜻이죠.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탄생했다. 언제? 138억 년 전에.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라는 에드윈 허벌이라는 사람이 1929년에 저 망원경 로스앤젤레스 인근 윌슨 산에 있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망원경이에요. 크기가 2.5m짜리. 지금은 크기가 7m짜리, 30m짜리 망원경이 있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제일 큰 2.5m 망원경으로 먼 은하와의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거리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주 상공 600km 떼 있는 2.4m 거울이 허블 망원경, 지상 망원경보다 50배 더 멀리 선명하게 보는 이것이 1990년 올라가가지고 벌써
3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25일에 제임스 망원경, 이보다가 7배 더 큰 제임스 망원경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임스 망원경 이런 걸로 우주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 대해서는 뭐 혁명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수록 점점점 우리 창조 과학이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 빅뱅 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벌이 이제 허벌이 법칙이 우주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법칙입니다. 우주를 측정해 봤더니 그 당시까지 아이작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300년은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과 은하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지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허벌이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를 재봤더니 아니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정지에 있는 우주가 아니죠.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팽창 우주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1929년에. 그래서 허벌이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팽창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가 허벌의 법칙이고, 그죠? 허벌의 법칙이고. 아주 간단 뭐 V는 HR, Y는 AX 이런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수준의 그 산수죠.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빨리 팽창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중대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어. 팽창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과거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작았겠죠? 점점 작았어요. 그러면 과거는 얼마까지 작아졌을까? 뭐 계속 돌리지 뭐. 그러면 뭐 무한히 작아지지는 않을 거고 0으로 수렴할 거다. 계산해보니까 약 138억 년 전에는 우주가 한 점으로 모일 거다. 한 점. 그럼 엄청나게 밀도가 높겠죠. 전 우주를 다 모았으니까 한 점으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뜨거웠겠죠. 뜨겁고 작은 수소 원자보다 작은 하나의 점이 폭발을 일으켜서 팽창해서 오늘날 우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논리학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죠. 논리학에서 외삽이라는 게 아시죠? 외삽이 뭡니까? 내가 중학생이 키가 1년에 1cm씩 커요. 쭉쭉쭉 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1년에 1cm씩 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150cm가 그러면 15년 저는 어쨌든 돌아가면 과거에 내가 키가 제로였겠네 이렇게 막 해석할 거니까. 근데 사실은 키라는 것은 그럼 앞으로 또 외삽을 하면은 앞으로 계속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20년 100년 되면 키가 막 굉장히 뭐 2m, 3m 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속도가 크지만 과거에는 키가 안 크다가 왜 S곡선 있잖아요. 안 크다가 빨리 크다가 안 크는 이러한 그 비선형 효과가 있는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계속 138억 년 전까지 외삽을 한다는 외삽이 가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렇게 138억 년 전에 한 점이 폭발을 해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우주가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빅뱅 이론의 뭐 요체입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이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 자, 여러분, 어떻게 폭발을 해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가 아름답고 질서정연하다는 것은 모든 과학자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가 폭발해서 나왔다. 여러분, 이걸 요새 뭐 이러한 전쟁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뭐 미사일 내가 사진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백화점을 타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크게 봤는데요. 완전 백화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장판이 된 거겠죠. 사람도 많이 죽고. 폭발은 뭡니까?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 중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연력학의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연력학의 제2법칙이 뭔데요? 이게 사실은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지 무질서가 질서로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력학의 제2법칙 말고 그럼 제1법칙도 있느냐? 1법칙이 있죠. 인력학의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아시죠?
에너지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형태만 바뀐다. 근데 인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품질의 법칙이에요. 모든 질서 있는 에너지는 무질서로 간다. 근데 대폭발을 할 때 굉장히 무질서였을 텐데 거기서 질서 있는 우주가 나왔다?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제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성경 묵상을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다시 지나갔. 저는 뭐 시편 102편 26절을 읽을 때마다 뭐 소름이 이렇게 팔에 이렇게 이제 닭살이 돋아요. 천지는 다 옷같이 날거리니. 아니, 기원전, 저때가 시편 다윗 시절인데 기원전 3000년경에 천지가 옷처럼 낡는다, 옷이 낡는다, 이렇게 하면 딱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 그거 체험했지만은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 옷처럼 낡아진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과 고대 그리스 사상과 메소포타미아의 사상과 이집트 사상과 전 세계의 모든 고대 사상의 자연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자연은 영원 불변하는 사상이 전 세계에 다 있었는데 성경에서만 천지는 옷같이 낡아진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근데 주의 말씀만 세속이다. 주의 말씀만 영원 불변하고 절대 진리고 절대 가치지, 하늘과 땅 우주조차도 상대적인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창조적 세계관이 들어있는 것이죠. 인력학 제2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초기 빅뱅 이론은 말이죠.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니까 1929년에 하니까 르메트르가 나와가지고 1931년에 원시 원자가 폭발했다. 그러니까 1946년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원시 원자가 아일렘이다. 아일렘이 뭐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량자 혼합된 매우 뜨거운 불덩어리다. 이 작은 불덩어리가 뻥 폭발을 해가지고 팽창을 했는데 저렇게 팽창을 하면서 냉각되어서 오늘 우주가 됐다. 이게 선형적 팽창 이론이거든요. 이것을 한 50년 동안 교과서에서 가르쳤어요. 이걸 50년 동안. 그 50년 가르쳤는데 1970년대에 가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이게 우주 물리학자들 계산을 해봤더니 선형적으로 팽창해가지고 오늘 우주가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빅뱅 이론이 어마어마한 큰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건 지금은 틀린 거예요. 지금은 저걸 믿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틀린 이론이에요. 틀린 이론은 50년 동안 교과서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알란 구스의 급팽창 빅뱅 이론인 거예요. 이 사람은 1981년에 우주는 선형적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고 빅뱅 하자마자 1초도 되기 전에 10의 26제곱배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인플레이션은 뭐 경제학에서는 물가 상승이지만 과학에서는 급팽창, 우주의 크기가 수백조 배 더 빨리, 빛의 속도보다 수백조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팽창한 다음에 1초 만에, 왼쪽에 이제 보이시죠? 급팽창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스톱, 정지. 빛의 속도보다 수백조 배 빠르게 팽창하다 갑자기 스톱, 정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거의 천천히 팽창해서 올라왔다. 이것이 이제 두 단계 팽창이죠. 급팽창 후에 서서히 팽창, 그 사이에는 급정지. 와, 이 거대한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하다 급정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KTX가 300km를 가다가 1초 만에 서울역에 와서 꽉 브레이크 밟아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리 나겠죠. 연착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서히 느려져야 되는데 1초 만에 갑자기 썼다는 게 이 거대한 우주가.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급팽창 급정지 우주론이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1970년에 나왔던 선형적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 해결되더라 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교과서에 나가고 지금까지 몇 년? 1981년부터 지금까지 45년을 또 교과서에 가르쳐 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주론의 뼈대입니다. 우주론 하면 급팽창 빅뱅 이론이에요. 뭐 간단한 개념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겠죠.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인플레이션 정말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45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막 수백억, 수천억의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인플레이션 증거를 찾기 시작했겠죠. 그죠? 2014년에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SBS 방송한 KBS, MBC, 미국 뉴욕타임즈 뭐 전 세계 매스컴을 다 타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증거를 찾았다. 누가 찾았냐? 하버드 대학 스미소니안의 박사들이 남극에 가가지고 5년 동안 남극에서 저렇게 바이셉투라는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그 추운 데서 북쪽의 남쪽의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런 이제 비모드 평강 패턴 무슨 말인지는 알 필요는 없고 우주에서 나올 우주 배경 복사에 저는 평강 패턴을 찾아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즉 증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알란 구스 집을 찾아간 거지. 알란 구스는 1981년에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낼 때 박사학위를 받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떠들던 백수였어요. 그냥 백수였는데 이 이론을 인플레이션 이론을 딱 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고 MIT에 초빙으로 가가지고 MIT 교수가 됐어요. 논문 한 편으로. MIT 교수가 되고 지금까지 MIT 교수하면서 지금 은퇴했겠죠. 은퇴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이제 그 알란 구스를 만나가지고 인플레이션 증거가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알란 구스가 이제 표정 관리하느라고 제가 봤는데 표정 관리하느라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뭐 노벨상은 뭐 따놓은 거지 뭐. 그런데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는 다른 고수들은 놀리면 다른 고수 스타인하르트라는 세계적인 또 고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증거를 다시 다 분석을 해봤어요. 딱 3개월 분석해보니 이거는 뭐냐면 우주 문제에서 나온 잡음이다. 5년 동안 여러 명이 수백억 연구비 들어가지고 남극 가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결과를 보고 이건 해석이 틀린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잡음이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박사 공부할 때 제 선배 하나가 무슨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신호를 잡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번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걸 다 잡고 1년 동안 연구를 해가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서를 딱 보니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잡음이야. 그러니까 많습니다. 진짜 허탄하죠. 그럼 또 이제 또 박사학위 받는 게 또 몇 년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게 의원이 잡음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걸 연구원들도 다시 자기들이 연구하니까 검증했을까 해보니까 자기들이 놓친 거죠. 잡음이 맞아요. 공식적으로 논문을 철회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네이처에도 공식적으로 논문이 철회됐습니다. 논문이 다 철회됐어요. 증거가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후로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그걸 5년을 더 남겨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아니면 아직도 가설이다? 아직도 가설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가설을 위해 빅뱅이 써 있는 겁니다. 가설을 위해. 또 우리가 교과서에 들어가면 빅뱅의 증거해가지고 딱 3가지를 내세우면서 아이들하고 믿게 합니다. 이걸 딱 내면 아이들 꼼짝을 못해요. 어떤 유튜브에다가 이 3가지 증거를 내세우면서 막 인플레이션의 증거다, 우주 빅뱅의 증거다 하면서 막 일변을 토하는데 첫 번째,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랑 원소의 비율이 3대 1이다. 이건 맞아요. 망원경은 제법 맞아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 이것도 맞아요. 있어요. 우주가 팽창한데 이것도 맞아요. 측정해보면 팽창해요.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을 측정을 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해석을 할 때는 이론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관점이? 이렇게 보면은 코끼리를 놓고, 코끼리는 사실이잖아요. 코끼리를 뒤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꼬리만 보여요. 뒷다리하고. 그죠? 코끼리 앞에서 본 사람은 코하고 앞다리만 보이잖아요. 코끼리를 위에서 보면 뭡니까? 코끼리 등짝만 보이겠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해석인 거예요. 자, 저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다. 이건 맞아요. 팩트예요. 팩트. 오케이. 근데 이것은요, 빅뱅에 의해서 생기지 않아도 이것은 뭐냐면 현재 측정해보니까 3대 1이야. 여기에 이론을 맞춘 거예요. 여기 이론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황 증거라 그래요.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두 번째, 우주의 팽창이다. 사실이에요. 우리 창조학도 인정해요. 나도 우주 팽창 인정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초기 조건으로 우주를 팽창하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우주를 증지하게 만들면 우주가 중력으로 짭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붕괴하거든. 여러분, 아담을 딱 창조했어요. 25살로. 아담이 키가 작아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을까요? 성장했겠지, 또. 아담은 청년이니까. 우주는 서서히 팽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주에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 오케이, 창조학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주 배경복사가 제일 중요하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인데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걸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우주 배경복사가 무엇이냐? 이 우주 배경복사가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주를 이렇게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측정해 보니까 모든 방향에서 골고루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집에서 왜 요리할 때 데우는 우유 데우는 오븐이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나오는 전파가 이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이게 물이 이걸 흡수하거든. 그 물이 데워지는 거, 우유가 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뭐 통신에서 온 주위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통신에도 마이크로웨이브 쓰고 오븐에도 쓰고 우주에서도 막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전체적으로 골고루 날아오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파가 있는데 이것이 왜 생겼을까 물어보니까 빅뱅의 뜨거운 폭발이 뜨거운 열이 식은 열의 잔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딱 맞는 거지. 와, 그게 빅뱅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가지고 1964년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 윌슨과 펜지아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대단한 거죠. 마이크로웨이브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3번이나 우주로 올려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데 2009년에서부터 플랑크 인공위성이 우주 마지막 올라가지고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올라가 4년 동안 우주에 다니면서 막 마이크로웨이브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측정했는지. 소리 조금만 들으세요. 저렇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에 가가지고 라그란주 지점에 가가지고 인공위성의 전 우주를 막 스캔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잡음을 딱 제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사진이 저 사진 한 장이에요. 네. 저 사진이 이제 다시 보면은 이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처음 보시나요? 좀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세요?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사진이죠. 사실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찍은 사진인데 우주가 왜 계란이냐 동그랗지 않고 우주는 구조가 입체적이잖아요. 농구공식 입체적인 걸 갖다가 입체적인 데이터를 종이에다 평면으로 바꾸면 저렇게 타원이 됩니다. 이게 작도법이에요. 자, 저기서 붉은 점들이 보이잖아요. 붉은 점들. 붉은 점은 뭐냐면 온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우주 온도가 높은 부분. 파란 지점은요, 온도가 낮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란 온도 차이가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온도 차이는 0.00002도 동그란 게 빠진 거 같네요. 하여튼 0.2도인데, 저렇게 온도가 작게 차이 나는데 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저 정도 온도 차이 때문에 차가운 곳에서 먼지들이 더 모여가지고 별과 은하가 생기고 지구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주도한 런던에 있는 그 교수가 말이죠.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걸 좀 더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보기 쉽게 그림을 좀 바꿔보면 우주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오른쪽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더 높고 왼쪽 온도가 낮아요. 이걸 갖다가 우주 배경복사의 비정상 분포라는 거죠. 이게 지금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를 딱 쪼개가지고 반은 온도가 높고 반은 낮다. 이것은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논쟁을 한 결과 조지 F. 스타티오라고 이 플랑크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주관한 책임자, 그죠? 이 분야의 우주 배경복사의 최고의 전문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천체물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급팽창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비정상 온도 분포는 우리가 쏟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급팽창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분의 말이 유튜브에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서 급팽창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는 게 실제로는 빅팽창은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했는데 정리. 우주가 팽창한대요. 팽창하면은 과거의 한 점으로 폭발했대요. 그 선천적 팽창론은 50년 연구해 보니까 틀렸대요. 그러니까 1970년, 80년에 폐기. 그래서 그걸 갖다 구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인데,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45년 동안 더 연구한 다음에 우주 배경 법사를 측정해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면 70년대에 무너진 빅뱅 이론이 구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1931년에 빅뱅 이론이 처음 나온 후로부터 지금까지 빅뱅 이론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과연 빅뱅 이론이 우리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 올바른 이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리가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학생들에는 이런 의문을 안 해요. 어린은 하는데 저는 이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쉽게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을 애들이 다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파주에 요셉 국제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대요. 한 8, 90명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때 있다는데 굉장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창조학교 회장이신 지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하주원 교수가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고 했더니 아이들 질문이 빅뱅 이론을 질문을 많이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주원 교수는 생명과학이잖아요, 의과대학에.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그 문제는 구원진혁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조학교 회장이 소개하고 애들이 빅뱅 질문을 해서 하는데 제가 멀다고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다고 해놓고 저는 남양주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해보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천안에 살잖아요. 천안에서 서울을 지나서 파주까지 가니까 차를 몰아서 2시간 반인데 그것도 오후 4시에 가려면 차가 막히잖아요. 최소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은 차를 몰고 가서 애들한테 2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밤에 또 와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제 나이에 그 체력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다.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어야 되는 거죠. 빅뱅 이론이 이렇게 가설이었구나. 팩트가 아니었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천문학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은하가 말이죠. 우주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별도 아니고 은하예요. 은하 하나 속에는 별이 몇 개 있다고요? 1000억 개. 1000억 개의 별이 은하가 회전을 하는데 한 번 회전하는데 평균 공전 주기 얼마라고? 2억 년. 2억 년 걸쳐서 한 번씩 쫙 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주에 은하가 몇 개 있다고요?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있다는 거지.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우주에 있다는 거지. 근데 은하가 도는 거 측정을 해봤더니 만율리 법칙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걸 예측을 해봤더니 왼쪽의 그림을 보세요. 천천히 돌잖아요. 천천히 도는데 여러분 가장자리 별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천천히 돌죠, 그죠? 가장자리 천천히, 그죠? 요건 보세요. 빨리 돌죠? 굉장히. 가장자리 별을 보세요. 가장자리 5배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실제는 이론보다가 실제가 5배 더 빨리 팽팽 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리학의 만율력의 이론으로 계산하면은 은하가 저렇게 빨리 돌면 별이 어떻게 된다? 원심력으로 우주로 날아가서 해체돼 버린다. 여러분 왜 이렇게 쥐불놀이 할 때 빙빙 돌리다가 우리 요새는 그거 못하게 됐지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했거든요. 12월 동짓달 되면 그 빙빙 돌리다가 끈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팍 날아가잖아. 빨리 돌면 줄이 끊어지면 원심력으로 날아가잖아. 근데 이 원심력이 너무 강해요. 이게 너무 빨리 돌아요. 몇 배 빨리? 5배 빨리 돌아.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기설초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80년 동안 왜 이런지 연구를 했어요. 아직도 알까 모를까? 원인을 몰라요.
마뉴엘리 법칙이 틀렸다는 거예요. 마뉴엘리 법칙이.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니까 무슨 가설을 도입했냐면은 암흑물질이라는 가설을 도입했어요. 암흑물질이 뭐냐? 은하가 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로 보이지 않는 이상 검은 물질이 은하의 80%를 가득 차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은하 주위를 갖다 이 주위를 전부 다 80% 별보다가 80% 더 많은 물질들이 은하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게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다시 은하의 80%는 정체불명의 암흑물질인데 암흑물질이 발견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80년을 지금까지 수백억의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발견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제분을 이거 천문학 연구시켜가지고 암흑물질을 발견했다. 노벨상 발견은 뭐 그냥 당장 내일 5개. 왜냐하면 천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천문학자들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암흑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 노벨상 받은 과학자 수백 명이 연구를 해도 은하를 구성하는 암흑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걸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찾고 있는데 1998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암흑 에너지 문제.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팽창 속도가 측정을 해봤더니 펄머트가 측정해봤더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팽창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이렇게 빨리 팽창하려면 우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 있어?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가속도를 내려면 뭘 밟아야 돼요?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그래야 차가 속도를 붙이지. 우주가 그전까지는 모든 천문학자가 우주는 속도가 점점 팽창이 나도 늘어진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던지면 올라가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늘어지죠? 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돌을 던졌는데 지 혼자 점점 빨리 올라가고 있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로켓을 쏘면 어떻게 돼요? 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올라가지. 막 올라가잖아요. 로켓은. 왜?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뿜으니까.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뻥 터졌어. 그리고 에너지는 더 이상 없어. 그리고 팽창하긴 하는데 속도를 늘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주를 가속도로 더 팽창시키는 악셀러레이터가 있다. 그게 뭐냐? 이름을 붙여요. 암흑 에너지. 그럼 암흑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 검은색이라는 뜻일까?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 unknown 에너지란 뜻. unknown matter가 다 암흑 물질이고,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초도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사실로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아까 빅히스토리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에 그건 사실로 아이들은 가슴이 꽂혀요.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에 사실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정체는 모르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론만 수십 가지가 돼요. 근데 이걸 계산은 해봐서요. 우주에 가득 찬 이 암흑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몇 프로가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68%예요. 암흑 에너지 68%. 정체불명의 에너지 68%예요. 정체불명의 암흑 물질이 27%. 합치면 얼마예요? 95%. 우주의 95%가 뭐라고요? 다크, unknown. 이게 지금 창조학 얘기예요. 제가 아니에요. 천문학 얘기예요. 여러분이 암흑 에너지를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아직 희망이 별로 없고 여러분의 자녀를 과학을 시켜가지고 암흑 에너지를 발견하면은 노벨상 10개. 제가 좀 과장법을 쓰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95%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주의 5%. 수소 원자, 헬륨 원자, 탄소, 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보통 물질은 5%밖에 안 돼요. 우주 최고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우주의 몇 프로밖에 모른다? 5%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겸손. 모른다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마치 막 우주에서 다 아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과학자들. 저도 과학자지만 평생을 과학을 연구하고 해봤지만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뭔지를 모르고 양성자가 뭔지를 몰라요. 수소 원자가 뭔지를 몰라요. 나한테 과학자 나한테 붙여줘 보세요. 공학자 누구든지.
천문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예요. 왜? 물리학자가 얘기를 붙이면 질문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기 이제 경북대학에 제 친구가 있는데요. 천문학과죠. 제가 우주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친구는 전화하고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네가 내보다 더 잘 알지 왜 나한테 묻냐 막 이래요. 왜냐하면 물리학자가 던지는 질문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거든. 질량이 무엇이냐? 전하가 무엇이냐? 쿼크가 무엇이냐? 그는 어느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주도 95%를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과학은 계속 발전하면서 변해야 가잖아요. 과학을 한마디로 하면 과학은 변한다. 과학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19세기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 자유주의를 만들었어요. 해보니까 19세기 과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도 나오기 전에 과학이잖아요. 정말 캐캐묵은 옛날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과학으로 또 성경을 또 해석해야 되고 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나오니까 20세기 과학도 안 맞아. 그럼 또 21세기 과학으로 해석을 해도 또 성경을 몇 번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했을 때 오는 그 오류가 바로 우리가 유신진화론의 오류고 자유주의의 오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올라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올라가기 5년 전부터 강연할 때 저 사진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올라가야 된다. 빨리 올라가야 된다. 왜냐? 빨리 올라가서 더 멀리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더 정밀한 정보, 디테일한 지식을 가지면은 희미한 상상과 추론과 이런 것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게 희미한 망원경, 현미경이 처음 발견됐으면 제임스 훅이 현미경을 발견했을 때 100배짜리 현미경을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보니까 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아,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세포가 무엇일까 했을 때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세포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영양분 창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영양분 세포 속에 저장돼서 꺼내 쓰는 거다. 요즘은 유치원생도 그렇게 말하면은 웃지요, 그죠? 근데 전자현미경이 나왔어요. 딱 전자현미경 세포를 확 배율을 갖다 100만 배를 키워보니까 세상에 세포 속에는 세포 핵이 있고 핵 속에는 DNA가 있고 RNA가 있고 리보솜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막 어마무시하게 정교한 공장이에요. 최첨단 나노 정보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보가 없을 때는 상상력이 끼어들잖아요. 디테일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상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잖아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빅뱅으로 인플레이션 했을 거야 라고 과학자가 말하면 과학인 줄 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쫙 키워보자는 것이죠. 저 망원경이 발사 예정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5년 늦어져 가지고 2021년에 발사가 됐어요. 달보다 5배 먼 거리 라그란주 지점에 가가지고 지금 사진을 보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진들을 보내고 있죠. 제가 원하던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2달 만에 보낸 사진이 저거예요. 빨간 점 6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존재하는 은하들이 보이는, 우주 초기에 쓴 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계적인 그 뉴스에서 우주 초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작년 초에 발견, 작년 4월쯤 주롱 갤럭시라는 낯선 은하가 발견됐어요. 128억 광년 너머에서. 이것은 128억 광년이라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 연대도 우리 창조과학하고는 의견이 좀 달라요. 128억 광년 떨어진 거리면 빅뱅이 138억 년이니까 우주가 빅뱅하고 나서 10억 년이 지났을 때 줄롱 갤럭시가 낯선 은하가 존재하는데 저것이 우리 은하 크기의 크기고 몇천억 개의 별을 가진 우리 은하의 크기가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가는 멋진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은하가 생기려면 생기는 기간만 최소한 5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10억 년만 저게 생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빅뱅 이론을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많이 쓰시죠 요새? 인공지능 없이 못 살잖아요. 제가 제미나이한테 야 빅뱅 이론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막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초보자인 것처럼. 그래? 그러면은 요새 줄롱 갤럭시가 발견되었다는데 그건 또 뭐야? 이렇게 또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딱 눈치챈 거예요. 질문하는 분이 전문가다. 딱 알면 그때부터 얘가 태도를 확 바꿔요. 줄롱 갤럭시 말이죠. 이것은 말이죠. 얼마 발견돼 이런데 막 이거는 빅뱅으로 설명 못하고 지금 빅뱅이 흔들리고 있고 막 설명해줘. 그러면 빅휠 갤럭시도 마찬가지지? 아마 얘가 다 아는 거. 빅휠 갤럭시 요거거든요. 빅휠 갤럭시는 이겁니다. 빅휠 갤럭시는 117억 광년 전에 발견된 우리 은하의 5배 크기의 낯선 은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뭐 지가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고 어디 지가 막 빅뱅을 막 비평하고 있어. 막 비평. 그래서 빅뱅으로 안 맞는 것들을 막 인사람들 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AI한테 질문할 때 처음에 질문하면은 그냥 초보자인 줄 알고 대충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래서 AI가 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AI에다 내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선 나는 물리학과를 은퇴한 70 나이 또 공개 70된 교수고, 왜냐하면 해줘 교수고 내 전공은 이런 것이고 나는 또 창조론적 우주론을 또 연구하고 저 챕터도 이런 거 한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교수 이름이 솔직히 교수님이에요. 교수님하고 처음부터 창조론 관계된 얘기를 해. 또 나한테 아부하는 거지 나한테. 그 얘는 길들이기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빅휠 갤럭시가 저도 작년에 발견됐거든요. 빅휠 갤럭시와 줄롱 갤럭시는 빅뱅 이론에 거의 어퍼컷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은하보다 5배 큰 은하가 우주 극초기에 존재한다. 빅뱅 이론이 이론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권진혁이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과학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제가 제일 늦게 한 사람이에요.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일찍이 나오는 폴 슈타인하르트, 그 다음에 할턴 아프, 호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천문학자, 과학자고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이고요. 그 중에서 폴 슈타인하르트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우주론 물리학 교수는 빅뱅 이론의 그 2대 쌍벽 중에 한 사람이에요. 1981년에 알란 구스가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제창한 그 다음 해에 알란 구스의 이론이 틀렸다 하고 오류를 잡아내고 수정된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낸 영원한 우주론이라는 빅뱅 이론을 낸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빅뱅 이론에 뼈대를 써온 사람이에요. 폴 슈타인하르트는. 저 사람이 30년 빅뱅 이론을 인플레이션 이론을 연구한 다음에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우주론을 대한우주로 넘어갔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초기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보적인 이해에 근거하였고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뭐라고 나왔다가 틀린 것으로 결론 났다. 아까 F스타티오는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폴 슈타인하르트는 틀린 것으로 결론 났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폴 슈타인하르트가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누구냐면요. 로즈 펜로즈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2020년도에 상대성 이론의 세계 최고의 대가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반증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증 때 끝났다. 이분도 끝났다. 인플레이션 얘기하지 마라. 자, 그러면 여러분 1931년 인플레이션 이론이 빅뱅 이론이 나와가지고 77년까지 50년을 갖다 선형적 이론을 가르치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81년에 구스가 인플레이션 가설을 도입해가지고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스는 뭐가 됐다고요? MIT 대학의 교수로 돼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서 모든 혜택을 다 누렸잖아요. 그래서 45년 동안 인플레이션 이론이 우주론의 뼈대가 됐는데 논문이 수천 편이 나오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틀렸대.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알란 구스가 그동안 MIT 대학에서 받은 월급 다 이렇게 회수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이 펜로즈가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우연히 우리 우주가 날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했는데 그 확률이 얼마냐면은 10에 10제곱에 103제곱분의 1 이중지수죠. 이중지수. 이건 여러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런 숫자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1초에 순을 딱 긋고요. 분모에다가 1을 하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1초에 10,000개씩 쳐. 1초에 10,000개씩. 여러분 1초에 10개도 못 치겠지만 1분 10,000개씩 쳐. 그러니까 100년 동안 쳐도 못 쳐요. 그것분의 1이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로다 이거지. 상식 아니겠어요? 기후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뻥 터지더니 백화점이 생겼다.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이 뻥 터져서 우리 아름다운 우주가 나왔다는 거. 그걸 과학자들이 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창조론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창조를 안 믿으시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진영이가 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잘하면 다 창조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도 있고 믿는 제자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500여의 떡을 먹고도 그 떡을 줘서 고마웠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기 때문이다.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얼마 후에 예수님 보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정해 못 박아놨어요. 아무리 IQ 300이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믿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육의 지식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노벨상을 10개를 받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중우주 가설 얘기를 제가 몇 마디만 해드릴게요. 빅뱅 이론이 말이죠. 아까 제가 폴 슈타인하르트라는 그 빅뱅 이론의 대가가 자기가 30년 동안 연구했던 그 빅뱅 이론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버린지 아세요? 그분이 30년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영원한 우주론이에요. Eternal Inflation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알란 구스가 처음 낸 이론은 그냥 인플레이션 이론이고, 폴 슈타인하르트가 낸 이론은 Eternal Inflation,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는데, 어려운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Eternal Inflation인데,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빅뱅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중우주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다른 마지막 골목이에요.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밝힌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 봤더니 끝까지 갔더니 딱 막다른 골목이 다중우주론인 거야. 거기서 나갈 길이 없었던 거지. 여기서 두 가지 딱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나는 좋아, 다중우주론을 믿을래. 그 받아들인 사람이 그 스티븐 호킹. 나는 다중우주론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과학으로 볼 수 없어, 못 믿어. 딱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폴 슈타인하르트. 두 사람 다 그렇지 아닙니다. 창조학자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아시죠? 예, 그룹병이 아니라 왜 루게릭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그분은 자기의 그 위대한 설계라는 그 책에서 우주는 다중우주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호킹은 수많은 우주 가운데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지능이 존재하는 우리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증명한 것이 아니고. 다중우주론은 이런 거예요. 다중우주론은 10의 500제곱개의 우주가 있다. 우리 우주에는 수소원자보다 더 수가 많아요. 각 우주마다 자연법칙이 다르다. 대부분의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빛조차도 건너갈 수 없고 연락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빛도 못 건너가면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측정은 빛을 통해서 하는데 빛도 못 건너가면 다른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수가 없는데 그걸 과학인가요? 과학이 아닌가요? 과학이 아니죠. 검증할 수 있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과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 다중우주라는 벽에 딱 부닥쳤을 때 선택의 지가 없다니까요. 호킹은 다중우주는 존재한다. 나는 그 믿음이죠. 증명한 게 아니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비판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비판하고 다중우주.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우주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한 우주면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는 다중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호킹 얘기고, 폴 스타인하르트는 다중우주는 과학이 아니야. 무한대의 답을 갖다 놓고 답을 찾는 것은 그것은 과학이 아니야. 과학의 본질이 틀렸어. 다중론을 버리고 자기가 30년 동안 세운 이론도 버리고 다른 우주론으로 건너가요. 그건 그 얘기는 오늘 얘기 주제가 아니니까. 그 다중우주론에 도입된 배경은 이겁니다. 우주를 연구해 봤더니, 천문학자, 물리학자 연구를 해봤더니 우주는 어마어마한 미세 조정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우주인 거예요. 우연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맞춤형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현대 천문학이 밝히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 창조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했다, 지적 설계자, 하나님이죠. 지적 설계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걸 버리고 우리 우주는 다중우주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중우주를 믿으면 돼. 이거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교한 우주의 창조를 도망가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다중우주론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주가 팽창해요. 팽창 우주는 한 점으로 시작했어. 그 빅뱅 이론이 나왔어.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왔어. 인플레이션 이론이 해보니까 마지막 끝이 다중우주론이야. 거기서 이제는 절벽에서 뛰어내릴래, 항복할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할 얘기는 우주의 미세 조정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죠. 이게 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걸 알면 우주를 하늘에 밤하늘의 별과 달과 목성, 해성, 하늘에 그저 바람만 쐬고 꼭꼭갈 봐도 그냥 우리가 다 그냥 함께 감사와 찬양을 안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중우주는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무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믿음의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과학자들이 막 다른 빅뱅 이론이 아닌 다른 우주론을 막 내놔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빅뱅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빅뱅 풀리지 않는 문제들. 오늘 한 얘기들을 이런 걸 갖다가 책으로 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챕터에 대한우주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그래서 쭉 써놨거든요. 그 대한우주론은 제가 오늘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대한우주론. 마구에이조라는 이 포르투갈 출신 그 우주 물리학자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광속 변화설이라는 대한우주론을 내놨어요. 이 광속 변화설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주가 지금부터 138억 전에 뻥 터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했다. 그것이 아니고 우주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가 수백조 배 빨랐다. 10의 26제곱배 빨랐다. 그러면 말이죠.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초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가
빛의 속도가 점점 늘어져 왔다. 지금 우주 빛이 천천히 가는 거다. 광속 변화설이에요. 이게 책으로 나오고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공식적인.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우리 창조과학계 주장하고 매우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창조는 가장 유사한 주장이고, 태초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10에 26조 빨랐는데, 우리가 젊은 우주론을 이걸로 설명하거든. 완전한 우주론은 우주가 100억 광년 크기로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1000억 광년 커 보이잖아요. 근데 커 보이지만 나이는 젊다고 주장하거든요. 광속 변화설을 도입하면 그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비밀과 그 깊이는 너무 심오해서 우리 과학자들 5%가 아니라 0.5%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이 있잖아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가 다르며, 나의 길은 높다. 하나님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높고 깊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의 깊이도 그렇지만 창조의 깊이도 그래요. 창조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 창조의 증거는 분명히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 빌딩이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답고 크대요. 이 빌딩. 여러분, 이 빌딩을 건축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건축가만 알겠죠? 설계사만. 땅 깊이는 몇 미터를 팠고, 철근은 얼마 굵기를 넣었고, 기둥은 몇 미터 두께를 얼마나 했고, 여러분 아시는 분께서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이 건물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건축가가 지었다. 이거는 틀림없다. 이거는 들어봐라. 이거 아름답고 복도라든지 모든 시설 이런 것들 보면 창조했다면 누가 건설했다는 확실하게 알잖아. 우리가 우주의 비밀은 다 모르지만 우주를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창조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걸 알아서 와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믿음이 안 흔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우리 창조학의 꿈이죠. 창조의 비전이고.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빅뱅에는 5가지 가설이 딱 들어있어요. 첫 번째, 빅뱅 에너지는 어디서 왔나? 아무도 설명 못하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급평층은 존재했나? 없었죠. 아예 폴 스타인하르트는 완전히 틀렸다. 심지어 로즈 펜로즈는 뭐라 했습니까? 반정될 수 없는 반정되었다. 끝났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급평층은 왜 급정지했나? 급평층이 없었는데 급정지할 이유도 없죠. 사실은. 암흑물질은 무엇인가? 80년을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죠. 암흑에너지는 존재하는가?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론만 수십 가지가 있어요. 암흑에너지는 없다. 제5의 물리법칙이다. 별별 이론이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5가지 가설에 대해서 누구로 답변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게 적이기 때문에 어느 과학자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이 위에 빅뱅 이론이라는 자연주의 현대 우주론이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빅뱅 이론은 빅뱅과 빅히스토리는 수많은 가설과 오류에 세워진 무신론의 바벨탑이다. 자연주의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가 19세기에 진화론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자유주의 성경 해석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앙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이제 유럽과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주에는 우주 창조 설계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지켜가자 하는 성수예배에 와서 이렇게 현대 자연주의 우주론의 허와슬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참 현대 과학 속에 숨어있는 이 무신론의 물결과 자연주의 물결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깊음과 높음과 오묘함을 깨달아서 주님께 창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현대
참으로 무실질적 문명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키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